여러분 삶의 페이스메이커이자 달리면서 듣는 러닝 라디오 러너스 하이입니다. 오늘은 조 디스펜자의 책 당신이 플라시보다 라는 책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플라시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효과가 전혀 없는 약제를 그렇다고 믿고 섭취함으로써 환자의 증상이나 병세가 호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나 자체가 플라시보다 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책 속 저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우리 몸속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 DNA, 줄기세포 등의 일부가 외부의 자극, 그러니까 생각이나 감정 등에 의해 그에 걸맞는 상태로 변화한다는 의미인데요. 즉, 긍정적인 생각이나 감정은 긍정적인 뇌의 상태, DNA, 줄기세포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적절하고 긍정적인 변화를 유도하는 과정을 우리 자체가 플라시보다 라는 말로 비유한 것인데요. 이런 저자의 주장은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추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 몸이 작동하는 원리에 따라 꽤 과학적, 생물학적으로 추론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흥미롭죠? 좋은 내용들도 많고 분량이 조금은 방대해서 꼭 한번 책 전체를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는 오늘 책의 일부분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이라는 챕터를 중심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떻게 저자는 이런 연구를 하게 되었고 책을 쓰게 되었는지 저자의 경험으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함께 달려보시죠. 책 머리에 깨어남. 이 모든 일에 어떤 것도 전혀 계획에 없었다. 강연자, 저술가, 연구자로서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들은 모두 그것들이 나를 찾아왔다고 하는 쪽이 맞을 것이다. 깨어나려면 모닝콜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나도 1986년 그 전화를 받아야 했다. 아름다운 4월의 어느 날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팜 스프링스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했다가 나는 SUV에 깔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 사고는 일종의 특혜였고 그 순간 내 인생이 바뀌었으며 이 긴 여정이 시작되었다. 그 당시 나는 23살로 캘리포니아 라호야에서 짧다면 짧은 기간 카이로프랙틱 공부를 했고 그 철인 3종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몇 달 동안 고된 훈련을 마친 상태였다. 그 사고는 수영 레이스를 마치고 자전거 레이스를 시작했을 때 일어났다. 나는 힘든 전환점에 다다르는 중이었고 그곳에서 일반 차량들과 만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다가오는 차량들을 등지고 서 있던 경찰관이 나에게 우회전을 해서 코스대로 따라가라는 손짓을 했다. 나는 레이스에 집중하며 사력을 다해 달리던 중이었으므로 그의 지시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였다. 그 모퉁이에서 두 명의 사이클 선수를 제치던 순간이었다. 거의 시속 90km로 달려오던 빨간색 사륜구동 브룬코가 뒤쪽에서 내 자전거를 강타했다. 그 다음 순간 나는 허공에 붕 뜨는가 싶더니 등을 바닥에 정면으로 부딪히면서 떨어졌다. 달려오던 속도가 있는 데다가 브룬코 운전사가 반사신경이 둔한 나이든 여인이었던 탓에 그 차는 계속해서 내 쪽으로 달려들었고 나는 그 차의 범퍼에 한 번 더 부딪혔다. 나는 차 아래 깔리고 싶지 않았고 그 금속 덩어리가 아스팔트 위에 널브러져 있는 나를 밟고 지나가는 것만큼은 피하고 싶었기에 재빨리 범퍼를 부여잡았다. 그러니까 나는 그 상태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운전자가 깨달을 때까지 길 아래쪽으로 한참 동안 밀려가야 했다. 마침내 그녀가 차를 멈춰 세웠을 때 나는 중심을 잃고 18m 정도 굴러 떨어졌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내 척추뼈가 6개나 부러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견갑골에서 신장까지 걸쳐있는 흉추 8, 9, 10, 11, 12번과 요추 1번의 압박골절을 입었다. 사각형 덩어리들이 한 줄로 쌓여 있는 것이나 다름없는 척추가 그렇게 강하게 바닥에 부딪혔으니 그 충격에 무너지고 눌려버린 것이다. 깨진 척추뼈 중 가장 위쪽에 있는 흉추 8번은 60% 이상이 부서지고 척수를 보호하고 있는 원호 궁은 부서져 프레첼 빵 모양으로 비틀어져 있었다. 척추뼈가 압박되어 부서지면 뼈들이 어디론가 흩어지게 마련이다. 나의 경우 부서진 뼈 조각들 상당수가 척수 쪽으로 돌아갔다. 이것은 결코 좋은 양상이 아니었다. 나는 집에서 가까운 라호야의 한 병원으로 보내졌고 그곳에서 남부 캘리포니아에서 유명하다는 한 외과 의사와 다른 한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그 두 의사 모두 해링턴 로드를 심는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진단들이 상당히 일관성이 있었다. 수술을 받거나 마비되어 다시는 걷지 못하거나 내가 의사였더라도 수술을 권했을 것이다. 그것이 가장 안전한 제안이었으니까. 하지만 나는 그 제안을 따르지 않았다. 담당 의료진의 충고를 듣지 않고 나는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나와 당시 가까운 친구 둘과 함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 그 집에서 나는 치유에 집중하며 석 달을 머물렀다. 말하자면 나는 임무를 수행한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바로 척추뼈를 하나씩 재건해 보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내 안에 그 의식이 내 노력에 주의를 기울일 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의식에게 보여주고자 했다. 나는 그 의식이 나의 절대적인 참여를 요구한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것은 내가 순간에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즉 과거를 생각하거나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거나 외적인 삶에 집착하거나 고통이나 증상에 집중하지 않고 순간에 살아야 했다. 인간관계에서도 그렇듯 상대가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 있는지 아닌지는 금방 알 수 있지 않은가? 의식한다는 것은 알아차린다는 뜻이고 알아차린다는 것은 주의를 집중한다는 뜻이며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현재에 존재하며 주목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 의식은 내가 현재에 존재할 때와 그렇지 못할 때를 알아차릴 터였다. 다시 말하자면 그 의식의 마음과 교류할 때 나는 전적으로 현재에 있어야만 했다. 즉 나의 현존과 나의 의지와 나의 마음은 그것의 현존과 그것의 의지와 그것의 마음에 딱 들어맞아야 했다. 따라서 나는 하루에 2번 각각 2시간씩 내면으로 들어가 내가 의도한 결과의 그림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다. 당연히 완전히 치유된 척추 그림이었다. 물론 나는 내가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살고 있고 또 산만한지도 알게 되었다. 위기나 트라우마의 순간 우리는 원하는 것보다 원하지 않는 것을 생각하는데 너무도 많은 주의와 에너지를 소비한다는 걸 나는 그때 깨달았다. 처음 몇 주 동안 나는 나의 그런 경향의 죄책감을 느꼈다. 그런 경향이 매 순간 이어졌으니까 말이다. 그렇게 그 의식에 집중하려고 나 자신과 싸우고 애쓰며 6주를 보내고 나서야 내면의 재건 과정을 마칠 수 있었다. 그러곤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다. 그 일을 처음으로 해냈던 날이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난다. 테니스를 칠 때 스위스팟에 공이 정확하게 맞았을 때의 느낌과 비슷했다. 뭔가 옳구나 싶은 느낌이 들었다. 딸깍하는 소리. 뭔가 딱 하며 분명해진 느낌이었다. 그러곤 완성되고 온전해진 것 같은 느낌, 만족스러운 느낌이 들었다. 처음으로 내 몸과 마음이 진정으로 깨어있고 진정으로 편안했다. 머릿속에 어떤 수다도 분석도 생각도 집착도 시도도 없었다. 홀가분해지더니 일종의 평화와 고요가 가득해졌다. 과거나 미래에 대한 걱정이 더 이상 하나도 문제될 게 없는 것 같았다. 그 당시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몰랐지만 지금은 잘 안다. 나는 양자장 속에 존재하는 미래의 모든 가능성들에 대해 생각하고 그 각각의 가능성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중이었다. 그리고 내가 의도적으로 어떤 미래를 선택한 다음 그 미래에 느끼게 될 고양된 감정까지 미리 느낀 그 순간 내 몸은 실제로 자신이 이미 그 미래를 경험하고 있다고 믿었다. 원하는 운명을 바라보는 나의 능력이 갈수록 더 날카로워지면서 내 몸의 세포들은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했다. 나는 새로운 유전자들의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그러자 내 몸은 정말로 빠르게 회복되어 갔다. 그때 나는 양자역학의 주요 법칙 중 하나를 배우고 있었다. 마음과 물질이 서로 분리된 요소가 아니고 의식적 무의식적 생각과 느낌이 바로 우리의 운명을 지배하는 청사진이라는 걸 말이다. 우리의 마음과 양자장 내의 무한한 가능성의 마음 안에는 모든 가능한 미래를 구현하게 하는 끈기와 확신과 집중의 능력이 들어있다. 잠재적으로 이미 존재하는 모든 미래 현실을 끌어내려면 이 두 마음이 반드시 함께 일해야 한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종, 젠더, 문화, 사회적 지위, 교육의 정도, 종교적 신념에 상관없이 심지어 과거에 아무리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해도 모두 신과 같은 창조자임을 깨달았다. 그때 생애 처음으로 내가 진정으로 축복받은 존재라고 느꼈다. 사고 후 9주 반이 지났을 때 나는 일어났고 일상으로 돌아왔다. 보조장치를 집어넣지도 않았고 수술도 받지 않았다. 나는 완전히 회복되었다. 사고 10주 후 다시 카이로프랙터로서 환자들을 보기 시작했고 12주째에는 재활운동을 계속하기는 했지만 사고 전에 하던 훈련과 웨이트 트레이닝을 다시 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고 후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나는 정직하게 말할 수 있다. 그동안 등이 아픈 적이 거의 없었다고 말이다. 5장. 생각이 뇌와 몸을 바꾸는 법. 이제 당신이 생각을 하고 감정을 느끼고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것이 즐겁든 스트레스를 주든 간에 당신 세포들의 후성 유전학적 작동을 담당하는 기술자가 다름 아닌 당신 자신임을 알게 되었을 것이다. 당신의 운명을 조종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이다. 그렇다면 이제 이런 의문이 든다. 환경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 조합이 만들어진다면 환경이 실제로 바뀌지 않아도 인식과 믿음을 이용해 그 새로운 유전자 조합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경험의 최종 산물이 대개 느낌이고 감정이지만 그 경험을 하기 전에 의도적으로 그 감정을 강하게 느끼는 방식으로 우리의 몸이 미래의 그 경험을 미리 맛보게 할 수는 없을까? 미래의 어떤 결과를 진실로 집중하며 의도할 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외부의 환경보다 내부의 생각을 더 현실처럼 만들 수 있다면 우리 뇌는 그 둘 사이의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고 우리 몸, 즉 무의식적 마음은
바로 그 순간에 미래의 새로운 사건을 경험하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 상상 속 미래 사건을 준비하기 위해 새로운 유전자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신호를 보낸다. 당신이 원하는 선택과 행동과 경험의 그 새로운 시리즈를 머릿속에서 충분히 반복하며 거듭해서 같은 마음을 생산하면 당신의 뇌는 그 경험을 실제로 일어난 것처럼 보려고, 즉 그 경험이 일어난 때의 마음으로 보려고 새로운 신경 회로를 구성하면서 물리적으로도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은 플라시보에 반응하는 사람들과 똑같이 그렇게 생각만으로 후성 유전학적 변이들을 만들어낸다. 몸의 구조와 기능을 진짜로 바꾸는 것이다. 그러면 그때부터 당신의 뇌와 몸은 똑같은 과거 속에 살기를 그치고 당신이 마음속에서 만들어낸 새로운 미래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 일은 머릿속 시연을 통해 가능하다. 머릿속 시연이란 간단히 말해 눈을 감고 어떤 행동을 하는 모습을 반복 상상하는 것으로 원하는 미래를 머릿속에서 되새기면서 더 이상 되고 싶지 않은 것과 되고 싶은 것을 상기시키는 훈련이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원하는 미래 행동을 생각하게 되고 어떤 선택을 내려야겠다고 머릿속으로 계획하게 되며 새로운 경험에 마음을 집중하게 된다. 머릿속 시연 과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머릿속 시연을 하는 동안 정확하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다. 새로운 결과에 대한 꿈이나 운명을 머릿속으로 시연할 때 당신은 그 결과에 익숙해질 때까지 상상을 거듭한다. 원하는 새로운 현실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뇌 속에 더 많이 새겨 넣으면 넣을수록 그것이 자료가 되어 머릿속에서 더 나은 모델을 창조하게 되고 따라서 당신의 의도와 기대는 더욱 커질 것이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삶이 어떤 모습이고 어떤 기분이 들지를 스스로에게 상기시킨다. 그 다음 당신의 관심에 따라 의도를 추가한다. 다음, 당신은 그런 당신의 생각과 의도를 기쁨이나 감사 같은 고양된 감정 상태와 의식적으로 결합시킨다. 그 새 감정을 끌어안고서 좀 더 흥분된 상태가 되면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날 때 나타날 신경화학 물질이 당신 몸을 휩싸게 된다. 당신 몸이 미래의 경험을 미리 맛보게 되는 것이다. 당신의 뇌와 몸은 삶에서 실제 경험을 하는 것과 그 경험에 대해 단지 생각만 하는 것의 차이를 구분하지 못한다. 신경화학적인 면에서만 보면 둘이 전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당신의 뇌와 몸은 현재 그 새로운 경험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믿기 시작한다. 산만해지지 않고 미래의 사건에 집중하는 것으로 당신은 몇 분 안에 과거의 자아와 연결된 신경회로의 양을 줄일 수 있고 그렇게 오래된 유전자들을 끄기 시작하면서 새 신경회로들의 불을 켜 서로 연결을 짓게 되며 이 새로운 신경회로들이 적합한 신호를 보내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들을 활성화한다. 앞에서 설명한 신경 가소성 덕분에 당신 뇌 속의 회로들은 당신이 머릿속으로 시연하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를 재조직하기 시작한다. 당신이 계속해서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으로 그 새로운 생각들을 하고 머릿속 이미지들을 그려간다면 당신의 마음과 몸은 하나가 되어 일하게 되고 당신은 곧 새로운 존재 상태에 있게 된다. 이 시점이 되면 당신의 뇌와 몸은 더 이상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미래로 향한 지도가 된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만들어낸 바로 그 미래 말이다. 그리고 이때 당신은 플라시보가 되어 생각한 대로 경험하게 된다. 새 마음으로 새 유전자를 몸속에 발현하기, 머릿속 시연이 왜 효과를 내는지 더 확실히 이해하려면 뇌의 해부학적 구조와 신경화학적 문제들을 약간이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전두엽부터 살펴보자. 이마 바로 뒤에 위치한 전두엽은 창조 본부라 할 만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가능성을 꿈꾸고 의식적 결정을 하고 의도를 내는 등등의 일을 이곳에서 한다. 말하자면 뇌의 CEO인 셈이다. 게다가 전두엽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관찰할 수 있고 우리가 하는 일과 느낌을 평가할 수 있다. 전두엽은 우리 의식이 살고 있는 집과 같은 것이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어떤 생각들을 하고 있는지 잘 의식할 때 생각들을 더 잘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머릿속 시연을 하면서 원하는 결과에 진심으로 집중하고 전념할 때 전두엽은 당신의 동맹자가 된다. 전두엽은 외부의 소리를 낮추기도 해서 오감이 전달하는 정보들로 산만해지는 일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뇌 주사 사진을 찍어보면 머릿속 시연 중일 때처럼 고도로 집중한 상태에서는 시공간에 대한 자각이 줄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은 전두엽이 시간 인식을 담당하는 두정엽 회로뿐만 아니라 공간 속 몸을 느끼게 하는 감각 중추들, 육체적 움직임을 담당하는 운동 중추들, 당신의 정체성이 무엇이고 당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생각들이 살고 있는 연합 중추들로부터의 정보 입력을 줄이기 때문이다. 환경과 육체를 넘어서고 심지어 시간까지 넘어설 수 있다면 머릿속의 생각을 현실로 만드는데 이보다 더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당신을 위한 새로운 미래를 상상하는 순간, 새로운 가능성을 생각하는 순간, 고통이나 제약 없이 살 수 있다면 어떨까? 같은 구체적인 질문을 하는 순간 당신의 전두엽은 곧바로 준비 태세에 돌입한다. 그리고 몇 초도 지나지 않아
건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만들어내고, 그래서 당신은 당신이 창조하고 싶은 것과 더 이상 경험하고 싶지 않은 것을 더욱더 분명히 알 수 있다. 건강한 상태의 그림도 머릿속으로 그려내며 그 결과 건강한 상태가 어떨지 상상할 수 있다. CEO인 전두엽은 뇌의 다른 모든 부분들과 연결된다. 그러므로 전두엽은 위와 같은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서 새로운 마음 상태를 창조하기 위해 뉴런들의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기 시작한다. 마치 심포니 지휘자처럼 오래되고 단단해진 뉴런 네트워크는 침묵시키고 뇌의 각각 다른 부분들에서 각기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한 뒤 그것들을 하나로 연결시킨다. 당신이 상상하는 일을 반영할 새로운 마음의 수준을 창조하기 위해서이다.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전두엽이다. 전두엽이 있어 우리 뇌는 다른 순서, 패턴, 조합으로 작동할 수 있다. 일단 전두엽이 다른 뉴런 네트워크들을 선택하고 그것들을 동시에 완벽하게 켜서 새로운 수준의 마음을 창조하고 나면 당신 마음의 눈, 즉 전두엽의 하나의 그림 혹은 표상이 떠오른다. 이제 신경화학으로 넘어갈 차례이다. 당신이 하나의 분명한 의도에 집중하는 동안 당신의 전두엽이 지휘력을 발휘해 신경 네트워크들을 동시에 잘 발현시켰다면 당신의 마음속에서 생각이 하나의 경험이 되는 순간이 찾아올 것이다. 바로 내적 현실이 외적 현실보다 더 현실적으로 되는 순간이다. 일단 생각이 경험이 되면 당신은 그 사건이 현실이 될 때 어떤 느낌일지 그 감정을 느끼기 시작할 것이다. 경험의 화학적 표현이 곧 감정임을 기억하기 바란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다른 종류의 화학물질 메신저, 신경 펩티드를 만들어내 몸속의 세포들로 보낼 것이다. 신경 펩티드는 다양한 세포들에서 적절한 수용 영역 혹은 도킹 스테이션을 찾아 그 메시지를 우리 몸의 호르몬 중추들에 보내고 궁극적으로는 세포들의 DNA에 보낸다. 그렇게 세포들은 새로운 메시지를 얻고 그때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다. 신경 펩티드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얻은 세포 안의 DNA는 해당 유전자의 불을 켜고 다른 유전자들의 불을 끄는 것으로 반응한다. 모두 새로운 존재 상태를 지지하기 위해서이다. 상향 조절과 하향 조절을 전구에 불이 켜져서 달아오르고 불이 꺼져서 차가워지는 상태라고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이다. 불이 켜져 활성화된 유전자는 단백질을 만든다. 불이 꺼져 불활성 상태가 된 유전자는 점점 희미해지고 약해지며 이전만큼 단백질을 생산해내지 못한다. 그때 우리는 우리 몸에 상당한 변화를 느끼며 그 결과들을 보게 된다. 줄기세포, 가능성의 강력한 웅덩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다음 퍼즐이 줄기세포이다. 줄기세포도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일에 최소한 부분적으로 기여한다. 원칙적으로 줄기세포는 생물학적으로 미분화된 세포로서 나중에 전문화된다. 그런 의미에서 줄기세포는 가능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그렇게 백지 상태에 있다가 일단 활성화가 되면 근육세포, 골세포, 피부세포, 면역세포, 심지어 뇌의 신경세포에 이르기까지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모든 종류의 세포로 바뀌며 우리 몸의 조직, 기관, 체계 속에 있는 다치거나 망가진 세포들을 대체한다. 줄기세포를 각종 시럽이 올려지기를 기다리는 셔벗 같은 것이라고 생각해보라. 아니면 돌림판 위에서 접시, 사발, 꽃병 혹은 머그컵 등으로 만들어지기를 기다리는 진흙덩이라고 생각해도 좋다. 줄기세포가 일하는 방식을 예를 들어 설명하면 이렇다. 당신이 손가락을 베었다고 하자. 당신의 몸은 피부에 생긴 이 상처를 치유해야 한다. 물리적인 국소 외상이 생기면 세포의 손상된 부분에서 유전자들에게 신호가 보내진다. 신호를 받은 유전자들은 불을 켜고 적절한 단백질들을 만들며 단백질은 줄기세포들에게 건강한 피부세포로 바뀔 것을 지시한다. 외상에서 나온 신호가 곧 줄기세포가 피부세포로 분화하는 데 필요한 정보인 것이다. 이와 같은 수백만의 과정이 우리 몸속 전반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다. 이런 종류의 유전자 발현을 통한 치유가 우리의 간, 근육, 세포, 장, 골수, 심지어 뇌와 심장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상처 치유에 관한 연구들에 따르면 우리가 분노와 같은 매우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 있을 때에는 줄기세포들이 메시지를 잘 전달받지 못한다고 한다. 라디오 전파 수신에 장애가 생길 때처럼 신호에 잡음이 섞이면 그 가능성의 세포는 스스로를 유용한 세포로 바꾸는 데 필요한 적절한 자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아 생존 모드에 있을 때는 몸의 에너지 대부분이 분노의 감정과 그 감정의 화학적 결과물들을 다루느라 정신이 없기 때문에 치유에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다. 창조하고 성장하고 자랄 때가 아니라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인 것이다. 세포 내 DNA에 메시지를 제대로 전달하려면 분명한 의도를 가진 적절한 마음을 내고 거기에 유익하고 고양된 감정을 덧붙여 플라시보 효과를 일으키면 된다. 그렇게 전달된 메시지는 우리 몸의 더 나은 구조와 기능을 위한 건강한 단백질을 생산하고 나아가 적절한 메시지를 받아 활성화되기만을 기다리며 잠자고 있던 줄기세포를 건강한 새 세포로 변화시킨다. 줄기세포는
주사위를 던져 땅을 사들이는 보드게임의 일종인 모노폴리 게임에서 감옥 탈출권과 같은 것이다. 일단 선택을 받으면, 다시 말해 활성화가 되면 우리 몸의 손상된 부분의 세포들을 대체해서 우리가 형기를 마친 죄수처럼 깨끗한 상태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사실 1장에서 살펴본 가짜 수술들, 무릎 관절 수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에서 발생한 플라시보 효과에 따른 치유는 최소한 그 절반이 줄기세포의 작용 덕분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의도와 고양된 감정은 어떻게 우리 몸을 바꾸나, 감정이 우리 몸의 치유에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는 이미 살펴보았지만 여기서는 이 문제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자. 우리가 머릿속으로 시연 중인 새로운 생각에 고양된 감정으로 반응한다면 이는 마치 우리의 노력에 증폭장치를 다는 것과 같다.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더욱 가속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의 감정이기 때문이다. 감정 요소가 꼭 필요한 것은 아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아령을 들어올리는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근육을 강화할 수 있다. 그 사람들이 그렇게 유전자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면서 축복이라도 받은 양 행복해할 필요까지는 없었다. 하지만 그들은 머릿속에서 아령을 들어올릴 때마다 더 힘껏, 더 힘껏, 더 힘껏 이라고 외치며 스스로를 격려했을 것이다. 그렇게 감정적으로 계속 격려한 것이 에너지적 촉발이 되어 그 과정을 더욱 촉진시켰던 것이다. 고양된 감정을 유지하면 훨씬 더 빨리, 훨씬 더 극적인 결과를 끌어낼 수 있다. 우리는 플라시보 반응에서 이 같은 놀라운 결과들을 이미 살펴보았다. 2장에서 살펴본 웃음에 관한 연구를 기억하기 바란다. 일본의 연구원들은 1시간 동안 코미디 쇼를 본 환자들이 39개의 유전자를 상향 조정했으며 이 유전자 중 14개는 면역 체계 내 자연 살해세포의 활동에 관계함을 밝혀냈다. 익살스러운 비디오를 본 사람들 몸에 다양한 항체들이 늘어났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여러 개 있다. 나아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채프릴 캠퍼스에서 진행한 한 연구에서는 긍정적인 감정이 많이 생산되면 미주신경의 건강 상태를 보여주는 미주신경 긴장도가 높아짐을 증명했다. 미주신경은 자율신경계와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 일본에서 이루어진 한 연구에서는 새끼 쥐들에게 5일 동안 매일 5분씩 간지러움을 태우며 긍정적인 감정을 자극하자 새끼 쥐들의 뇌가 새로운 뉴런을 생산해냈음을 보여주었다. 이 모든 연구는 강력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실제로 육체적인 변화를 일으키고 그 결과 건강에 도움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긍정적인 감정이 우리의 몸과 뇌를 번성하게 하는 것이다. 이제 수많은 플라시보 연구들에서 나타난 플라시보 효과의 패턴을 살펴보자. 누군가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 즉 고통이나 질병 없이 살기를 원하는 것을 갖기 시작하는 순간, 그리고 그 의도를 흥분, 희망, 또 실제로 고통이나 질병 없이 살 거라는 기대 같은 고양된 감정들과 결합시키는 순간, 우리 몸은 더 이상 과거에 살지 않고 바로 그 새로운 미래에 살게 된다. 지금까지 보아왔듯이 우리 몸은 실제 경험에서 나오는 감정과 생각만으로 느끼는 감정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새로운 생각에 반응하면서 감정을 고양된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이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세포 입장에서는 고양된 감정이 세포 밖에서 오는 새로운 정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실제 경험과 마음속 경험이 같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1장에서 소개한 라이트 씨 이야기를 떠올려 보자. 라이트 씨는 어디선가 강력한 신약에 대해 들었고 그 약만 먹으면 될 거라는 생각에 흥분했으며 그 약으로 자신이 어떻게 치유될지를 상상했다. 그리고 너무 흥분한 나머지 의사에게 그 신약을 먹게 해달라고 간청을 해 그것이 양리 작용이 없는 불활성의 약이라는 것도 모르고 복용했다. 하지만 그의 뇌는 그가 고양된 감정으로 상상한 건강해진 모습과 실제로 건강해진 모습 간의 차이를 구분할 수 없었고 따라서 그의 몸은 그가 상상한 일이 마치 이미 일어난 것처럼 감정적으로 반응했다. 이때 그의 마음과 몸은 새로운 유전자를 새로운 방식으로 발현시키기 위해 함께 일을 했고 그가 복용한 강력한 신약이 아닌 바로 이 과정이 종양들을 줄어들게 하고 건강을 되찾아준 것이다. 그런 과정이 그를 새로운 존재 상태로 바꾼 것이다. 그러다 그 신약이 아무런 효과도 없다는 실험 결과를 듣게 되면서 그는 과거의 생각과 감정, 프로그램으로 되돌아갔고 당연하게도 종양들이 되살아났다. 그의 존재 상태가 다시 한번 바뀌며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이 보완된 신약을 복용할 수 있다는 의사의 말을 듣고 그는 또다시 흥분했다. 그는 이 보완된 신약이 정말로 자신을 치료해 줄 것이라고 믿었다. 한 번 나은 혹은 스스로 나았다고 생각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이다. 건강하고자 하는 의도를 내고 그 가능성을 생각하자 당연히 그의 뇌는 다시금 새로운 신경 연결들을 만들고 그 연결들을 강화하기 시작했으며 그는 새로운 마음 상태에 있게 되었다. 그는 또다시 흥분했고 또다시 희망을 가졌으며 그 감정들이 이런 새로운 생각들에 꼭 맞는 화학 물질들을 생산해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몸은 건강해지는 것에 대한 그의 생각, 느낌과 실제로 건강해지는 상태를 혼동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의 뇌와 몸은 그가 상상한 것이 실제로 일어난 일인 양 반응했고, 다시 한번 그의 종양은 사라졌다. 그러다 이 기적의 약이 진짜로 실패작이라는 기사를 읽었을 때 그는 예전의 생각과 감정으로 다시 돌아갔다. 그리고 그의 옛날 성격 및 자아가 종양과 함께 되돌아왔다. 기적의 약 따위는 없었다. 그가 기적이었다. 플라시보도 없었다. 그가 플라시보였다. 그러므로 단지 두려움, 화 같은 부정적인 감정을 피하는 일에 집중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감사, 기쁨, 흥분, 열정, 심취, 경외, 영감, 경탄, 신뢰, 인정, 친절, 연민, 힘 같은 긍정적인 감정과 정서를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건강을 증진하는 데 훨씬 더 유리하다고 하겠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친절, 연민 같은 긍정적이고 열린 감정이 옥시토신이라는 신경 펩티드를 분비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 옥시토신은 두려움과 불안감을 낳는 뇌의 편도체 내 수용체를 닫는 작용을 한다고 한다. 두려움이 사라지면 우리는 무한한 신뢰와 용서와 사랑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성에서 이타성으로 나아간다. 그런 새로운 존재 상태를 구현할 때 우리의 신경회로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던 끝없는 가능성들로 향하는 문을 열어준다. 더 이상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생존하는 데 쏟아붓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은 장이나 면역계, 간, 심장 등 우리 몸의 많은 부분에 옥시토신 수용 영역이 있음을 발견하고 있다. 이 기관들은 심장에 더 많은 혈관을 만들어내고 면역 기능을 자극하고 위장 운동을 촉진시키고 혈당 수치를 정상화하는 일 등에 관여하는 옥시토신의 주된 치유 효과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한다. 잠시 머릿속 시연 문제로 되돌아가보자. 머릿속 시연에서 전두엽이 어떻게 우리의 동맹자가 되는지 기억해보기 바란다. 앞에서 말했듯이 육체나 외부 환경, 시간, 생존 모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집중하는 세 가지 조건 같은 조건들을 잊게 만든다는 점에서 전두엽은 머릿속 시연에 도움이 된다. 전두엽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넘어 에고가 없는 순수 의식 상태에 도달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 새로운 상태에서 원하는 것을 상상할 때 우리 가슴은 더 열리게 되고, 그러면 긍정적인 감정이 밀려 들어오게 되며 그 결과 생각하는 것을 느끼고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고리가 마침내 우리의 반에서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작동하게 된다. 생존 모드에 있을 때 가졌던 이기적인 사고방식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생존을 위해 쏟던 에너지가 자유롭게 되어 창조에 쓰이기 때문이다. 매달 내야 할 집세나 대출 상환금을 누군가 대신 내줘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여유 자금이 생긴 것과 같다. 이제 새로운 미래에 대해 분명한 의도를 내고 그 의도를 개방되고 고양된 감정과 결합시키는 과정을 우리가 새로운 마음 상태와 존재 상태가 될 때까지 거듭 되풀이한다면 왜 미래에 대한 이 생각들이 이전에 제한되어 보이던 현실보다 더 현실감 있게 느껴지는지 그 정확한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우리는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 마침내 자유롭게 된 것이다. 그리고 그 고양된 감정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나면 우리는 그동안 상상해온 가능성과 더 쉽게 사랑에 빠질 수 있다. 그때 이 교향곡 지휘자 전두엽은 마치 사탕 가게에 들어간 아이 같은 기분이 들 것이다. 신경들을 연결해 온갖 종류의 새로운 신경 네트워크를 마음껏 창조할 수 있으니 흥분되고 기쁠 것이다. 그리고 이 지휘자가 우리의 예전 존재 상태 회로를 꺼버리고 새 존재 상태 회로에 불을 켤 때 신경화학 물질들이 우리의 세포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달하기 시작하고, 세포는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꾀하며 새롭고 강력한 방식으로 새로운 유전자를 발현시킬 것이다. 그리고 그런 일이 이미 일어난 것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해 고양된 감정을 이용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외부 환경이 변화하기도 전에 유전자를 발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변화를 위해 외부 환경이 바뀌기를 기다릴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변하면 된다. 앞장 첫머리에서 소개한 노인들이 젊은이처럼 행동했더니 실제로 젊어졌다는 이야기로 돌아가 보자. 그들이 어떻게 그렇게 젊어질 수 있었는지 그 미스터리가 이제 풀렸을 것이다. 수도원에 온 노인들은 가족과 함께 오던 일상에서 벗어났다. 가정이나 사회가 부여한 정체성도 잠시 잊을 수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은 가능한 한 진짜로 다시 젊어진 척 하겠다는 아주 분명한 의도를 갖고 피정에 들어갔다. 그리고 다시 젊어진 모습을 머릿속으로 또 실제로도 시연했다. 그런 시연이 뇌와 몸을 바꾼다. 현재 생활에서 벗어나 22회 전에 본 영화를 보고 잡지를 읽고 라디오를 듣고 텔레비전 프로를 시청하는 동안 그들은 자신이 7, 80대 노인이라는 현실을 잊어버릴 수 있었다. 실제로 그들은 다시 젊어진 것처럼 살기 시작했다. 젊게 생각하고 젊게 느끼자. 뇌가 새로운 순서와 패턴과 조합으로 신경세포들의 불을 켜기 시작했다. 그중 일부는 22년 동안 한 번도 불이 켜진 적 없는 조합들이었다.
그들 자신의 들뜬 상상은 물론이고 주변의 모든 환경까지 그 경험을 진짜처럼 느끼도록 거들었기 때문에 그들의 뇌는 자신들이 실제로 22살 젊어진 것인지 단지 22살 젊은 척 하는 것인지를 구분할 수 없었다. 그래서 노인들은 젊은 척 하던 며칠 사이에 실제로 유전자까지 젊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이다. 그때 그들의 몸은 새로운 감정에 걸맞은 신경 펩티드를 생산해냈고 이 신경 펩티드가 분출되면서 새로운 메시지들이 세포들에 전달되었다. 그 화학 메시지들을 받아들인 세포들은 그 메시지들을 곧장 각 세포의 깊숙한 곳에 있는 DNA로 안내했다. 메시지가 DNA에 도달하자 새로운 단백질들이 생산되었고 이 단백질들이 각자 갖고 있던 정보에 따라 새로운 유전자를 찾았다. 유전자를 찾았을 때 그 단백질들은 신호를 기다리며 잠자고 있던 그 유전자에 불을 켜 DNA를 풀고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일으켰다. 이러한 후성 유전학적 변화는 결과적으로 22살 더 젊은 남자의 단백질과 유사한 새로운 단백질을 생산해냈다. 노인들의 몸이 그런 후성 유전학적 변화에 필요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았다면 후성 유전자가 줄기세포에게 도움을 요청해 필요한 것을 만들게 했을 것이다. 노인들은 더 많은 후성 유전학적 변화를 만들어갔고 더 많은 유전자에 불을 켜면서 계속 육체적인 개선을 해나갔기 때문에 느릿느릿 걸어 들어온 그 수도원의 문을 일주일 뒤 나갈 때는 거의 춤을 추듯이 걸어 나가게 되었다. 그런 일이 그 노인들에게 가능했다면 나는 당신에게도 가능하다고 확신한다. 당신은 어떤 현실을 선택해서 살고 싶은가? 그리고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은가? 혹은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지 않은가? 정말 문제는 이렇게나 간단하다. 생각만으로 병이 낫고 생각만으로 한계를 넘어 월등한 결과를 만들어낸 사례들을 우리는 종종 목격하게 됩니다. 그런 일들은 나와는 상관없는 일부 특별한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연히 일어난 아주 작은 일이 각색되고 과장된 것일까요? 수천 년의 연구를 거쳤지만 아직 명확한 답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껏해야 100년을 살까 말까 하고 우리가 죽기 전에도 그 답은 밝혀지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렇다면 모든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으니 노력이나 변화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체념한 채 사는 것이 나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몸과 세상은 사실 가능성으로 뒤덮여 있으니 꿈과 희망을 갖고 사는 것이 나을까요? 개인적으로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단, 나름의 연구와 사색의 과정은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책들을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러닝에서 만나요.